안녕하세요. 헬로 딥러닝 남세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소스 코드까지 봤었는데요. 정말 간단한 코드로도 개, 고양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좋은 딥러닝이 이제 와서야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은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요. 딥러닝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을 비롯하여 이분과 함께 연구했던 얀 루큰, 요슈아 벤지오 등 뉴럴넷 연구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주 옛날,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뉴럴넷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또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숫자 인식기를 만들어서 그 가능성을 잠시 인정도 받았고, 또 뉴럴넷 연구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 또 그만큼 뉴럴넷에 대한 관심도 줄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같이 연구할 연구자들도 매우 적고, 연구 자금도 마련하기에 매우 어려웠었기에 그 당시를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힘들었었단 얘기지요. 이 겨울이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디지털로 처리되거나 저장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에는 매일 3억 장 이상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하루에 50억 건 이상의 검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했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성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바로 그 스마트폰의 성능이 90년대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의 성능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특히 GPU라는 녀석이 발전했는데요. 3D 게임을 할 때 필요한 녀석이죠. 그래픽카드 안에 들어가는 CPU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특징은 CPU에 비해서 병렬 처리 성능이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는 다음 엔비디아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랄까, 파티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 introduced to you Leonardo, and he's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as a series of discrete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In 3, 2, 1. 예, CPU로 모나리자를 Let me 그리면 speed it up.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요.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이제 GPU로 모나리자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3, 2, 1.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예, 이 GPU가 CPU에 비해서 병렬 처리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잘 표현한 영상인데요. 이 병렬 처리가 바로 딥러닝에서 수천만 개의 W를 찾고 그 찾은 W를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임하려고 만든 녀석인데 이게 딥러닝에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빅데이터 그리고 GPU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딥러닝은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글 트렌드 그래프를 보시면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에 대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관심이 커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W를 잘 찾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알고리즘, 수학적인 것들, 이런 면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발전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발전들은 빅데이터와 GPU가 있었다면
과거에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정도의 것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뉴럴넷이 요즘에 딥러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에는 빅데이터하고 GPU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음성인식기의 정확도 그래프인데요. 1970년도부터 이 그래프가 있다는 것부터가 놀랍긴 한데요. 1970년도에도 정확도가 50%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게 2009년까지 쭉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9년에도 정확도가 약 7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10단어를 얘기하면 3단어는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니까 너무 불편해서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2009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힌튼 교수의 팀에서 딥러닝을 적용한 음성인식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기존의 음성인식기에 비해서 아주 약간 좋았었는데요. 그 뒤로 바로 그 빅데이터와 GPU를 이용해서 엄청난 속도로 정확도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빅데이터와 GPU가 있으면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람 수준하고 비슷하게 9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영어, 그리고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험실 기준입니다. 또 이건 이미지 인식 문제, 그러니까 개고양이 인식 문제에 대한 오류율 그래프인데요. 2012년에 역시 또 힌튼 교수의 팀에서 처음으로 딥러닝을 적용하여서 오류율을 갑자기 15%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다른 모든 팀들도 딥러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류율 낮추기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모두들 열심히 한 결과 현재는 사람보다 잘하는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보통의 대학생들이고 그들도 대략 5% 정도는 틀리는 문제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힌튼 교수님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길고 긴 겨울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후학들을 양성해냈고 빅데이터와 GPU가 준비되자마자 음성인식과 이미지인식 모두에서 딥러닝이 좋다는 것을 직접 증명까지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 힌튼 교수님이 또 수십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단어 또한 비지도 학습이란 것을 통해서 의미를 가진 숫자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비지도 학습, 그리고 의미를 가진 숫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선은 비지도 학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도 학습은 X와 Y를 모두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동물원에 가는데 선생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건 호랑이고 저건 앵무새고 그건 하마야 라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는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학습은 아이가 선생님 없이 혼자 사파리 투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파리 투어를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더라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가만 보니까 어떤 동물은 날고 또 어떤 동물은 크기가 크고 어떤 동물은 회색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름은 모르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분류를 하고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비지도 학습은 X들만 잔뜩 주고 이 X들을 X1 그룹, X2 그룹, X3 그룹 이렇게 모아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숫자 그림들을 학습한다고 하면요.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이 숫자 그림들 하나하나에 라벨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런 그림은 1이고 또 이런 그림은 2고 이건 3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라벨이 있으면 학습하기에 좋긴 한데 문제는 라벨을 붙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림이 6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6만 개 하나하나에 다 라벨을 붙여줘야 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숫자 그림 하나를 2차원 숫자 배열 데이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1차원 배열로 펼쳐봅니다. 펼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숫자 그림 하나가, 그러니까 X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1차원 숫자 배열이 됩니다. 이 숫자 배열들을 잘 보고 서로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모아서 그룹핑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방법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1 숫자 배열하고 x2 숫자 배열하고를 서로 빼서 z라는 새로운 숫자 배열을 만든다고 합시다. 여기서 뺀다는 것은 그냥 배열의 각 자리 숫자들을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0.5에서 0을 빼서 0.5가 나오고요. 두 번째 자리는 0에서 0을 빼니까 0이고, 세 번째 자리는 0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숫자 배열이 z인데요. 이 z의 숫자들이 0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작은 숫자일수록 x1하고 x2하고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x1하고 x2가 똑같다면 z는 전부 0이겠죠. 그리고 x1하고 x2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z는 절대값이 큰 숫자들, 그러니까 뭐 양으로 크든 음으로 크든 큰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x들 간의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비슷한 녀석들을 모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을 머신러닝에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룹핑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딥러닝을 통해서 숫자 그림들을 비지도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색깔들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비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 색깔 정보, 그러니까 라벨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색깔은 학습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색깔 없이 다 회색인 상태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숫자 배열이 비슷한 배열들끼리 모아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같은 숫자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같은 숫자 그림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은 1끼리 모여 있고 5는 5끼리 모여 있는 거죠. 또 비슷하게 생긴 숫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4, 7, 9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 7, 9가 다 같이 좀 모여 있고 구분이 살짝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비지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영역 구분을 해줄 수 있겠죠. 영역 구분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고, 그 다음에 이 4하고 7하고 9는 조금 사람이 주위에서 선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선을 긋고 나면은 라벨을 한 번에 줄 수가 있겠죠. 이 영역 전체는 1이라고 해, 이 영역 전체는 4라고 해, 이렇게. 그러면 라벨링 비용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지도 학습을 하면 지도 학습에 비해서 라벨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인데요. 딥러닝 연구자들이 그림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비지도 학습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발견이 지금 구글의 번역기나 파파고의 번역 서비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을 했더니 번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과연 비지도 학습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었길래 그렇게 번역까지 좋아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